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본부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네.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볼 게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오늘은 좀 일단 풀어볼까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인텔이 칩스법에 의해서 이제 공장 짓는 거를 85만 달러에서 한 70만 달러대로 낮춰서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냥 그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붙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인텔은 이제 그 파운드리 분야를 분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펩시코 펩리스 부분을 이제 자신들이 이제 기존의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파운드리 분야를 분사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줬을 때 이 파운드리 분야를 이제 어디 있는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에 이제 분사를 했을 때 이 지금 준 보조금들이 인텔의 반도체 개발이나 자국의 이익을 기반해서 줬겠는데 이게 또 다른 쪽에 가게 되면 뭔가 소유가 다른 쪽에 가게 되면 문제가 있을 거라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분야하더라도 50.1%는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받으려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나 이런 전반적인 얘기도 하더라도 이제 다 유지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35% 이상 매각할 수 없다 이런 조건도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그게 인텔한테 그럼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요? 이런 조건들이. 인텔에게는 영향력 이제 인텔은 많은 분야를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분야를 분리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그걸로 이제 팹리스 분야를 좀 강화하고 싶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 비용이 생각했던 비용보다 적게 드는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분야를 분사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경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사가 아니죠. 그렇네요. 그럼 경영의 그런 구도의 차질이 좀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인텔의 파운드리 분야 공장이 만약에 TSMC에 많이 인수가 됐다. 네.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지금 뭐 TSMC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TSMC 만약 분사가 되면 TSMC가 이 공장을 이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미국에서 몇 년간 있다가 이제 반도체법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이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미세 공정이나 여러 가지 공정이 발달된 것들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겠다. 특히 뭐 중국 기업이 자본을 갖고 있는 뒤에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인수할 수도 있거든요. 네. 화웨이가 뭐 자신들은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를 앞세워서 그 인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그게 있겠네요. 그 우려감이 있겠네요. 중국의 어떤 손이라든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좀 네네네.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은 이 AI 분야나 이제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 분야의 상당 부분의 공장을 리쇼어링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정책이에요? 리쇼어링 정책은 이제 밖에 나가 있는 공장을 전부 다 안으로 들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약간 이 미국이 미중 전쟁을 벌이면서 반도체 전쟁과 어떤 첩보전을 벌이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 전에 트럼프 정부 때도 그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리쇼어링이 안 될 경우는 니어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자기 회사 그 국경 근처에 가까운 멕시코나 뭐 캐나다 쪽에다 공장을 유치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안 되는 경우는 니어쇼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중국으로 옵쇼링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으로 모든 공장들 다 내보내거나 동남아 쪽으로 이제 공장을 내보내는 정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이제 저자본의 기술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만 싼 인력을 찾아서 가는 그런 정책이고요. 기본적으로 고부가 가치의 그 첨단 산업들은 자국들이 전부 다 자국의 기술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리고 자국의 그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리쇼어링 정책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아직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저는 좀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공장에 대한 정책들을 잘 하고 있고요. 제조 시설은 기본적으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비용과 효율성과 생산적인 측면에서 이제 높아지긴 합니다. 저비용에 비해서. 다만 그렇지만 품질 관리나 고객 서비스나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성, 재난 대비 및 위기 대응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비용만 좀 늘어날 뿐 나머지 분야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건데 이게 꼭 자국에 있어야 되는 기업들은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최첨단, 미래산업, 먹거리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그러니까 가까운 근처에 멕시코나 뭐 이런 쪽에 공장을 두게 하거나 아니면 캐나다에 두면서 뭐 수급을 받고요.
그 외적으로는 그냥 아주 싼 것들은 다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약간 이런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애플이 막 폭스콘 같은 것들을 그대로 두면서 이제 그런 분야는 그렇게 첨단 분야는 아니거든요. 아, 다만 인력이 싸고 그게 이제 그 어떤 처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독성이 나온다고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폐해가 있는 공장들은 해외로 다 보내는 약간 못됐죠? 완전 자국 이기주의인데요. 네, 자국이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아직 뭐 정확한 정책 같은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하고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 가서 뭘 우리 지금 많이 가 있거든요. 미국에 현대자동차 공장도 가 있고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이걸 삼성, 하고 있고 SDI, SK, 네 온, 많이들 이제 짓고 하이닉스.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우선순위가 아닌 느낌? 네네네. 다른 것들을 예, 처리하느라고. 자국에 좀 있어야지 자국 인력들이 많이 안 빠져나오고 자국에서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또 상권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세수도 늘어나고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괜찮은 산업들이 남아 있질 않게 되는 거죠. 예, 장기적으로 보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오늘도 그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반도체에 관해서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네네네. 그런 목소리는 나와요, 확실히 산업적으로. 근데 맞습니다. 이제 네. 그거에 대한 조짐은 아직까지 좀 안 보이는 거죠. 네네. 오늘도 뭐 가산자산 뭐 과세 얘기로 좀 시끄럽고 막 이러는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러면은 이제 인텔에게 그런 조건을 붙였다라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우리나라도 거라고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칩스법, 그러니까 이게 칩스법이 이제 발의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지원법이 반도체 지원금이 발의가 됐지만 이걸 그대로 줄 가능성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의 기업인 인텔에도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제재를 가하고 금액도 깎는 마당인데 그 이후에 있는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많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TSMC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최종 계약을 그러니까 어떤 확정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다른 폴리 반도체에 이어서 두 번째인 것 같은 최종 계약 단계는 TSMC도 정확하게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거나 그 안에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진 않겠다. 네, 호구고 잡히진 않겠다. 뭐 이런 의지,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든 측에서 열심히 그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걸 그게 다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공장을 짓는 게 뭐 바이든 정부 안에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사실상 네네. 불가능하다. 예, 급사용 불가능한 그러면 거죠. 못 받는 쪽으로 좀 무게를 못 받거나 아니면 조건이 많이 붙어서 미국에서 뭔가를 많이 주고 지어야 되는 조건이 될 거고 뭐 못 받는 것보단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냐면 미국도 이 공장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자국의 일자리 그쵸. 창출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니까 또 맹민하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쉽게 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제재를 분명히 걸 거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가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이 이제 손을 잡고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정책이 좀 없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매번 이야기하지만은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발목을 잡는 것 같고요. 아, 근데 만약에 보조금 못 받게 되면은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걱정 네네. 많이 아니 근데 되네요. 뭐 보조금이 바르게 지급될 것 같지 시원하게 지급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으면서 차근차근 지급은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신경이 많이 쓰이도록 지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켜봐야겠는데 뭐 사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소식은 아직 없어가지고 네. 계속 한번 팔로우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또 무슨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자, 이제 미국의 애플이 최근에 이제 그 아이폰이 중국 시장에서 이제 전체 매출의 한 18% 정도 차지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최근에 AI 쪽에 진출하면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래서 AI 구동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탑재하는데 우리나라도 탑재를 하고 뭐 다 탑재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게 이제 사실 시장이 깡패라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기 나라가 크다 보니까 애플 인텔리전스를 못 탑재하게 하는 겁니다. 자국의 AI 기업의 AI 기술을 탑재한 애플 기술만 폰만 팔게 하는 거죠. 그게
오, 진짜로요?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팔고 싶으면 그러니까 자국의 기업들이 있는 쪽과 탑재해서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애플의 그 팀쿡 최고 경영자가 중국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벌써 3번째 가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 이제 출시할 AI 폰이 있는데 요 폰에 관해서 지금 좀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바이두나 바이트 댄스 같은 쪽과 이제 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이제 스타트업인 문샷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도 좀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스마트폰에도 이제 원래는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걸 탑재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를 좀 다르게 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 AI 분야에 관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 AI 분야를 많이 뒤지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많이 뒤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사들에게 활용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어차피 이제 AI라는 게 딥러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이 데이터를 중국에서 모아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중국에서 구동시키면 어쨌든 17%에 관한 엄청난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하면 그 데이터가 AI 기업들이 애플 인텔리전스 안에서 들어가는 AI 기업을 쓰면 그 데이터가 그대로 쌓이고 그 쌓이는 것들이 어쨌거나 그 데이터가 딥러닝을 돌리는 엄청난 힘인데 이걸 애플에 그냥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챗 GPT가 중국에서 우회로 막 계속 접속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막았습니다. AI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라마라고 그 메타에서 만든 AI 그거 그것도 이제 얘기해 중국에서 주셨잖아요. 가져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AI 분야도 굴기를 해야겠다.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방안에 이런 부분이라 양보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제안을 제시하면서 이제 애플은 어쨌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AI 기술이 뭐 자사들 걸 못 모으더라도 현재에서 애플 폰을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AI 인텔리전스 부분은 현지에 있는 기업들과 손을 잡고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기술력이 따라와야죠, 중국이.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지금 뭐 AI 인텔리전스도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어려운 볼 건 때 아니에요. 이게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가 누출이 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중국의 어쨌든 전체 시장이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전 세계 시장에 다 합쳐도 아마 중국과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사이즈가 큰 회사, 큰 큰 지역이죠. 규모이고 네. 그다음에 딥러닝의 데이터베이스가 많은데 그 케이스를 애플에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애플은 근데 지금 뭐 받으면 좋겠지만 같이 해서 구독자 해서 성향이나 어떤 뭐 발달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애플을 팔 수만 있다면 손을 잡아서 그걸 팔겠다는 입장인 거죠. 왜냐면 지금 실적이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큰 시장을 애플의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게 온전히 내어주진 그렇죠.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거네요. 데이터나 자료들을 그냥 내주고 그쵸, 싶지는 않은 내주고 거죠. 싶진 그래서 않지만 애플은 어쨌든 지금 판매량이 중요하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라도 네네. 중국 쪽에 판매를 네네네네. 하겠다. 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AI 분야가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우리 정보나 이런 것들을 축적할 수 있는 뭔가의 아카이빙이나 클라우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걸 온전히 뭐 다른 나라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사실 요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안 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큰 시장이 아니어서 그래 약간 이런. 아니 근데 이제 중국의 사례가 있으니까 네. 중국의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AI에 관련해서도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우리가 그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는데 중국은 그렇게 해주면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는 거죠. 근데 안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애플 AI 폰도 한국어 서비스가 그 거의 꼴찌더라고요. 그 좀 나중에 출시가 됐네요. 네네네. 중국어 먼저 해주고 그래서 네네네. 참 시장이 작은 걸 어쩝니까, 네네. 그죠? 근데 그래서- 그런 중국의 조치는 이제 자국을 위해서는 옳다라고 보시는 거죠. 중국의 조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그건 아닌 것 아니고. 같고 고육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중국이 AI 기술에게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따라가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선도하는 능력은 지금 없어요. 근데 따라가기도 급급하다 보니까 아주 급하게 따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주 급하게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고 사실은 뭐 많이 따라왔다고 하지만 지금 샤오미나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만든 신제품들이 좀 최근에도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킨 화웨이가 내놓은 신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삼성전자 이런 거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제가 볼 때는 별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크고 자국 애국심이 호소하는 건 좋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잘 따라오는데 첨단 기술을 따라가는데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원체 시장이 넓고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절실함도 좀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오는데 그 이상을 고가 라인이나 첨단 기술 쪽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샤오미나 뭐 그 외 그 화웨이의 어떤 저가 폰들은 정말 잘 만들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 네, 있게. 근데 사람들은 그 핸드폰을 오래 쓰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저렴한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통화만 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탭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꼭 나름 그 생태계 구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 만든 걸 최근에 보면 샤오미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하게 전 세계의 어떤 엣지 있는 모델을 다 갖다 베껴서 만들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제 과연 그거를 그대로 쓸 것인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커피 메이커도 만들고 막 아,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걸 살 예, 것인가. 돈을 괜찮은 좀 더 브랜드 주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살 것인가 뭐 그거는 이제 판단의 문제긴 하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고가 폰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폰을 고르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정도의 투자를 감안하고 자기가 쓰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쵸. 2, 3년 이상 쓰는 거니까 그쵸. 뭐 그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첨단 기술 면에서 이런 뒤처짐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 오늘도 미중 갈등 굉장히 좀 시장에서 좀 화두이기는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히토류라고 하는 그런 자원의 압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미국이 한참 뒤처진 거는 사실인 것 네, 같아서. 그런 게 좀 있고 정보량도 좀 적은 것 같고요. 음.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히토리오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볼리비아랑도 계약을 맺어서 자신들이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0톤 규모의 10만 톤, 10억 톤인가요? 어쨌든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공장을 볼리비아에 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데 눈을 돌리고는 있습니다. 그쵸. 그러기는 하죠. 네네. 그리고 그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꽤 또 좋대요. 네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중국이랑 영국이랑 좀 바쁘던데요. 협상하느라고. 아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EU가 지금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관세를 40%까지 매길 수 있는 게 그 전까지 한 17% 전후였는데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중국의 비아디가 어쨌든 엄청나게 잘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니까 어제도 1,300만 말씀, 원짜리 차를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RV도 거의 3천만 원대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 차랑 거의 가격이 싸거나 거의 비슷한데 거의 전기 모닝 가격이에요. 모닝 가격. 네네. 근데 이제 요 차는 너무 깡통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3천만 원대 RV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디자인도 이쁘고 뭐 이쁘다기보단 그럴 듯해요. 그쵸. 그러니까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네네.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3천 우리나라도 전기차 정도 이제 실제로 사자면 한 5천 그 보조금을 안 받으면 5천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전기차는 그냥 사도 3천만 원대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많은 테스트와 판매를 통해서 보안점을 많이 개선을 했거든요. 일단 케이스가 많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은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뭐 협상을 막 진전이 있었다 이런 속보까지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추가적인 내용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버 쪽 이야기도 그러면 아 같이 이제 해주실까요? 계속 지금 뭐 그 빅테크 기업들과 이제 스타트업의 이제 그 성공한 어떤 엑시스를 성공한 그 많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 뭔가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버가 멤버십 서비스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 위반으로 미 연방거래위원회에 이제 FTC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버에 보면 이제 프로그램 우버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입 및 취소 절차가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가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버는 할인 혜택을 통해서 한 2,500만 명 정도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취소 절차가 정책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앱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하고 있는데 우버는 20초 안에 취소할 수 있다. 누구나. 너무 근데 FTC는 이게 너무 오도하거나 구독 취소를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사실 이런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마존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존도 되게 찾기가 어려워요. 안 보이게. 그렇죠. 네, 네, 취소를 이제 프라임 서비스가 되게 좋긴 합니다. 가입은 너무 쉬워요. 클릭 한 번은 쑥 돼요. 근데 취소를 하려면 정말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블로그나 이런 데 취소하는 법 이런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찾기가 힘들게 해놨어요. 그리고 한 번에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보라 그러고 또 생각해보라 그러고 또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3개월 더 연장해주고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가입할 때는 너무 클릭 한 번으로 되는데 해지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도할 수 있도록 이건 취소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뭔가를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사실 근데 상당수의 우리나라 서비스도 그렇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뭐 찾으려고 하면은 진짜 오래 걸리고 전화를 해야지 막 그런 찾고. 경우 많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댓글을 남겨서 취소하겠다는 경우도 많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걸 이제 1년을 계약을 했다가 네.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그거를 구입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 취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연락처를 한국 어디로 기업이에요? 보내야 한국 기업이에요? 네, 어디로 보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혹시나 해서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됐어요. 근데 사실 1년치를 하면 취소가 돼야 되는데 취소를 해주겠다는 그게 문구가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취소도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메일을 보냈더니 결국 취소는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기간만큼 빼고 해주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귀찮게 해서 그냥 쓰게끔 만드는.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과연 이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인가. 1년치를 물론 본인이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무슨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쓴 만큼만 다시 당연히 해야 그럴 수 되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멤버십들이 상당수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답답한 건 우리나라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뭔가 준비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공정거래법 위반 뭐 이런 거에 해당되진 네네네. 않을까요? 그죠?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닥터 룸비니가 자산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그 예전에 이제 그 닥터 룸비니라고 혹시 아세요? 닥터 룸비니. 들어봤는데 좀 정확히 누리엘 기억이 안 룸비니 나요. 미국 뉴욕대 교수라고 네네네. 그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분은 약간 투자를 신중히 하라는 입장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블룸버그 TV에 출연을 해서 최근에 이제 이게 위험한 자산이다 조심해라. 그러셨구나. 네. 얼핏 헤드라인만 듣긴 했는데 정확히 왜 위험하다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모든 거품의 어머니라고 예전부터 네덜란드 튤립처럼. 네. 맞아요. 그럴 수도 변동성이 있죠. 큰 자산인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변동성이 크니까 자산 보존을 원한다면 고위험 자산을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국고로 트럼프한테 이제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월스트리트 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 개인이 투자자 최근 트럼프 당선인한테 비트코인을 비축하라 국고로.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네네네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많이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고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고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조금 약간 망설이지. 실체를 모르겠다 여전히. 하지 말아라. 네. 그쵸, 맞아. 그게 뭐 국고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국고로 어쨌든 이거를 이제 비축을 해라 비트코인을 뭔가 미래의 산업을 위해서 비축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잘 모르겠다는 음. 생각이 좀 들어서 기본적으로 금과 다름이 없으니까 음. 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채굴이 점점 더 어려워지나 봐요. 하루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450개 정도 네, 채굴이 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고 있고 반감기 이제 이후에.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업체들이 보니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냥 예, 사서 비트코인을 맞아요. 보유하면서 매수 뭔가를 맞아요. 영향을 시세 행사하려고 차익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희소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필수성은 있지만 네, 국고로까지는 네, 아니다. 그런 의견으로. 많이 피곤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코인 가격 지금 뭐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매일매일 암호화폐 브리핑을 하지만 사실 뭐 자산을 잃게 되는 거는 이제 어쨌든 누가 책임져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또 혹시 더 하실 말씀 이제 있어요?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됩니다. 그럼 저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격 변동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장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자료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쪽에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폭발적인 상승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대세 상승장이다라고 해서 웬만한 코인들이 다 상승하는 그런 불장을 우리가 이전에는 겪었습니다. 근데 그 대세 상승장이 특히나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같은 선상에서 시작을 해도 그 마감 지어지는 가격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대세 상승장에 왔다고 해서 알트코인을 무턱대고 매수를 하시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그런 종목군들만 바라보시는 것도 안전한 전략일 것 같아서 항상 좀 주의하라고 말씀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젠글에서 가져온 그런 자료인데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에 관한 추이가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근처 정도는 올라줘야 되지 않나 이런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간 상승률을 딱 보시면은 이제 비트는 없습니다. 비트가 왜 웃으세요? 좋아서요. 좋습니까? 너무 많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비트는 없고요. 이더리움, 솔라나, 스위코인도 좀 유명하고 도지가 4위, 페페 요것도 밈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밈코인들. 에이브 코인인가? 요건 저도 잘 모르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가 7,2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이동했다라고 해요. 매도 의사가 좀 보인다라는 거죠. 비탈릭 부테린은 워낙 유명하고 그다음에 공동 창립자인 제프리 윌크라고 하는 사람이 7,200만 달러를 크라켄 거래소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지갑에는 아직 10만 6,006 이더가 남아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조금씩 물량을 털고 있는 게 아닌가, 물량에 관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커뮤니티의 의견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재단이 사실 제가 재단 자료도 가지고 올까 하다가 좀 시간이 없어서 그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8월 23일 날 9,4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크라켄으로 이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이더리움 보유자분들과 관심 있었던 분들이 재단에 물어봤죠. 이거 왜 팔려고 하냐. 근데 재단 측에서 그 당시 해명은 우리 뭐 더 개발을 위해서 쓰겠다. 사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재단의 물량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재단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우리가 만약에 주식이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발행하는 그런 좀 발행사 느낌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재단이 자꾸 이더리움을 파는 게 이더리움에 관한 악재이지 않을까. 주식으로 따지자면은 자회사를 자꾸 시장에다가 자기 회사 주식을 예전에 빅텍이라고 그 엄청 테마주 있어요. 그 빅텍이 방산주로 막 엮이면서 막 상한가 가고 이랬을 때 있거든요. 그때 회장님이 상한가 갔을 때 다 던지셨어요. 그래서 그게 또 기사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빅텍이라는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진 그런 느낌이 근데 왜 있는데 던질까요? 이익 실현하려고요. 아니 회장님이. 근데 이게 그러면 주식가격이 떨어지고 신고도 해야 되고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근데 그 기사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 회장님의 뒷모습이 딱 이렇게 사진으로 그 남으면서 정리하고 가신 거예요, 그분은? 정리하고 뭐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빅텍 회장님이 던져버려서 그때 투자자분들도 되게 이제 약간 이러셨던 그런 사연이 있는데 그거랑 같은 맥락은 아니어도 이제 재단 쪽 그리고 공동 창립자 쪽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지금은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비탈릭 부테린 역시도 그 자신의 지갑에서 $10,000,000 상당의 이더리움을 이체한 데 대해서 2008년 이후로 뭐 자신은 이익 실현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었는데 이런 이제 창립자들, 개발자들 그리고 재단의 매도들이 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그래도 좀 중요한 소식들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뭐 그 안을 뜯어보자면 이렇게 재단이 판다라고 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제 뭐 시장에 관한 신뢰도 부분에서는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요거 한번 보면 좋고 사실상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이게 걱정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그 솔라나에 좀 뒤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 데다가 이런 재단 그리고 창립자 개발자 쪽에 관한 매도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이더리움의 가치가 좀 예전만 못하나 이런 의문은 더 커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요거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하락했을 때 페닉스를 이용해서 고래들이 $15억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잠깐 조정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그 단기 투자자들은 손실이었는데 고래 투자자 큰 손들은 $15억 상당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 더 딥의 패턴, 저가 매수의 기회 패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기관 투자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조정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시장의 다양한 인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의 그 열광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미국이 아직까지도 코인을 열광하나? 그게 이제 지난 불장 때부터 해가지고 지난 불장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하루치입니다. 11월 25일치인데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은 아시죠, 여러분? 김치 프리미엄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자체가 아직 높은 수준이라서 미국 시장 내에서의 이제 코인 열기, 비트코인의 열기는 아직 죽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랠리 끝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데이터 분석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월드코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샘 올트만 그 경제톡에서 그 아나운서 브리핑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월드코인이 최근에 좀 그래도 많이 올라줬어요. 이렇게 우상향 기조 보여주면서 급등 양상도 나왔었는데 월드코인 샘 올트먼이 그 본부장 그거 아세요? 홍채를 거기에다가 인식을 해주면은 그 월드코인을 배당을 해줍니다. 매달. 그래서 샘 올트먼이 원하는 그 세상은 그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홍채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많이 그쪽에다 인식을 해서 코인을 받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갈까 했는데 저는 뭔가 제 홍채를 그 회사에 넘기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월드코인 회사에. 그래서 저는 안 갔는데 저 아시는 분은 그거 홍채 넘겨가지고 지금도 계속 월드코인 계속 배당받고 있대요. 무료로 주시거든요. 월드코인 측에서. 요번에는 여권까지도. 요건 저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여권 정보 등록하면 월드코인 지급. 그래서 요게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게 우리나라 여권 정보를 줘도 되나요?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상? 너무 법적인 그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네, 생체 정보도 그렇게 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빨리 저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일단 개인에게 유효한 신분증을 월드아이드에 연결해서 이게 뭐 준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왜 카카오 지갑 이런 걸로 계좌 연동하고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거를 아무리 이제 큰 기업이라고 해도 외국 기업에게 우리가 뭔가 이걸 넘긴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 월드코인 획득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이 패스포드를 이렇게 우리 쪽으로 연동을 해서 좀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월드 아이디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자신의 지원 여권 정보를 월드 앱에 저장을 하고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나이, 국적, 여권,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게 되면은 월드코인에서는 이제 월드코인을 또 지급을 해주는 그러한 또 시스템에 우리 국내에 상륙했다라고 해서 몇몇 분들이 지금 같이 연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네. 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홍채까지는 전 이런 생각했어요. 홍채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사실 홍채 정보도 조금 위험한 것 같고 이렇게 패스포드를 연결을 하는 거 과연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 들어서 오늘 좀 주제로 한번 가지고 네.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암호화폐 소식들 좀 빠르게 하나하나 또 소화를 해봤고요. 자, 오늘 랩소디 또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한번 인사드려 네, 네.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알았어,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주말 잘 보내세요. 국내외 모든 경제 뉴스를 한눈에 파악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증시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선 이후 가상화폐 시장에서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리플 가격이 대선 직후 350% 이상 급등하며 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일 한국 시간 오전 9시 기준으로 리플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7.91%, 일주일 전 대비 60.17% 상승한 2.2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리플 가격은 3,149원으로 3,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리플의 가격 상승은 미 대선 결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5일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공약으로 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리플 가격은 350% 이상 급등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리플의 시가총액은 1천억 달러를 넘어 1,308억 달러로 급증했고, 이를 통해 리플은 솔라나를 제치고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으며 3위인 테더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보다 시가총액이 큰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뿐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전문 매체들은 미 당국 승인이 내려질 경우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플이 SEC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사임이 리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플 현물 상장지수 펀드 발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급등세가 계속될지 향후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인공지능 붐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SK하이닉스가 성공적인 경영 전환을 이루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SK하이닉스의 성공을 다루며 최태원 회장을 한국의 젠슨이라 소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와 비교한 평가로 AI 붐을 타고 황 CEO가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처럼 최 회장도 그에 못지않게 극적인 부상을 이뤘다는 의미입니다.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가 오랫동안 삼성전자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는 핵심 협력사로 자리 잡으며 변화를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의 부상이 SK하이닉스의 격변의 역사를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최 회장은 2012년 당시 큰 부채에 시달리던 SK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매우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이닉스는 1999년 LG 반도체와 합병해 탄생했지만 2001년 디램값 폭락과 유동성 위기로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후 여러 차례 매각에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SK는 하이닉스를 인수한 후 연구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삼성전자가 HBM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관련 팀을 해체할 때에도 이를 계속 개발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SK하이닉스의 현재 성과를 이끌어낸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AI 붐에 올라탄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지난해 초부터 100% 이상 급등하며 국내 시가총액 2위에 자리하게 됐으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SK하이닉스가 내년까지 HBM 부문에서 정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리더십이 SK하이닉스를 글로벌 AI 시장의 선두주자로 끌어올린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향후 SK하이닉스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 위기 속에서 국내 상장지수 펀드 시장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엑스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삼성전자를 편출한 ETF는 모두 7개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코덱스 아시아 AI 반도체 EX 차이나 액티브,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 등 전략형 ETF들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가운데 배당 성장 ETF에서도 삼성전자가 빠졌습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가 지난 6월 정기 변경 심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코스피 배당 상장 50지수에서 제외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ETF 시장에서의 소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올해 삼성전자를 새로 편입한 ETF는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 등 4개에 불과했고, 이 중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는 SK하이닉스를 함께 편입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담은 ETF는 3개만 존재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여러 ETF에서 새롭게 편입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에이스-FN 5G 플러스,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솔렉티브, 에이스 애플 밸류 체인 액티브, 코액트 AI 인프라 액티브, 유니콘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 액티브 등 8개 종목에 새롭게 담겨 삼성전자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솔렉티브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삼성전자 대신 SK하이닉스를 집중 투자 대상으로 변경하면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18.63%에서 3.21%로 대폭 축소하고 SK하이닉스의 비중을 18.95%로 확대했습니다. 유니콘 생성형 AI 강소기업 액티브도 SK하이닉스 비중을 9.33%로 늘리며 삼성전자는 제외한 상황입니다. AI 반도체 테마가 글로벌 증시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ETF 시장에서 점차 소외되는 현상은 반도체 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ETF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결국 정부와 여당의 2년 추가 유예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2년 추가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개정소득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추가로 2년을 미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도 결국 추가 유예에 동참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연기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원래 법안은 가상자산에서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과 여론의 압박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민주당은 과세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로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금투세와 유사하게 과세 반대 의견이 당내에서 확산됐습니다. 이 대표의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도 여론에 밀려 입장을 바꾼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은 당내외의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며 향후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논의는 추가적인 법적 정비와 논의를 거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내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을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 결정은 청소년들의 담배 이용 급증에 대한 건강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베트남은 비교적 담배에 관대한 국가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치로 법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전날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6%의 압도적인 표결로 승인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전자담배 생산, 판매, 수입, 보관, 운송, 사용 등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결의안에 따라 구체적인 금지 조치를 마련하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해로운 영향에 대해 널리 알려야 한다고 국회는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 장관인 다오홍란은 지난달 국회에서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에게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란 장관에 따르면 2020년 조사 결과 베트남에서 14세 이상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급증했으며 특히 15세에서 24세 연령대에서 사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보건부는 전자담배가 전통적인 담배는 아니지만 여전히 높은 니코틴 농도를 함유하고 있어 중독성뿐 아니라 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한국보다 덜 엄격한 금연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전자담배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전자담배 사용이 법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입국 시 전자담배 반입이 금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담배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에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에게 담배 판매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영국 하원에서 찬성 115표, 반대 47표로 가결됐으며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출생자들은 성인이 되더라도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베트남의 전자담배 금지 조치는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화되는 담배 관련 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지코인 투자로 백만장자에서 빈털터리가 된 후 다시 자산을 회복한 미국의 한 투자자가 화제입니다. 미국의 슬럼도즈 백만장자로 알려진 글로버 콘테스토가 도지코인 가격 상승으로 약 28억 원의 자산을 다시 회복했다고 포춘이 보도했습니다. 콘테소트는 2021년 2월 평생 모은 저축액과 신용카드 한도를 총동원해 25만 달러 규모의 도지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이 결정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도지코인 지지 발언에 영감을 받아 내린 것으로 당시 가족과 지인들은 그의 투자가 위험하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결과적으로 콘테소토의 선택은 적중했습니다. 도지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며 2개월 만에 100만 장자 반열에 올랐고 자산은 최고 300만 달러까지 불어나면서 SNS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도지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그의 자산은 크게 감소했고 온라인에서의 명성도 사라졌습니다. 가격은 한때 0.53달러에서 0.06달러로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테소토는 도지코인과 자신의 SNS 영향력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했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의 가격이 반등하면서 콘테소토의 자산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콘테소토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기술이 미래에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지코인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지코인은 2013년 잭슨 팔머가 개발한 오픈소스 가상자산으로 2019년 일론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암호화폐일 수 있다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